이명이 물러가고 해운대가 잠에서 깨어난다. 누군가에겐 생계의 터가 되고 고된 마음을 누일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주는 곳. 그렇게 오랜 세월 말없이 인간을 품어온 해운대 백사장. 그 너그러운 모습이 한결같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일까? 저희들이 2000년도에 2006년 2월 국내외 해양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경대학교에서 해양 산업에 관한 학술 심포지움이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해양수산부는 연안 통합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같으면 바다보다는 사실 육지 위주로, 즉 바다의 가치가 사실 충분히 인식이 안 돼 있었던 상태에서 육지 위주로 개발 전략이라는 이용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바다의 가치가 점점 더 알려져 있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다가 오염되고 망가지는 이유는 육상에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0년도에 전국적인 연안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해양수산부의 연안 정비계획 고시 이후 부산에서는 2004년 12월부터 해운대 연안 정비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갔다. 매년 반복되는 침식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해양 조사와 지형 측량, 수리 모형 실험 등 1년간의 조사를 통해 해운대 연안 정비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됐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준비 과정이 미흡했음을 지적한다. 고정 관측점 같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사실 이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박고 났으면은 벌써 몇 년치 데이터가 얻어졌을 텐데 매일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땜빵식 용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용역 사업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럴 것을 만들기가 부담스러워요. 자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냥 잠시 몇 달 파고개, 들고 다니는 파고개라고 그럴까, 가설하는 파고개를 설치했다가 또 떼내고 비용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고정식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가업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이리 짧게 많은 결론을 내기는 좀 시기적으로 많은 기간이 부족했다는 걸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기간이 있었으면. 예, 기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결국은 예산과 맞물리 있는 비록 짧은 조사 기간이었다고는 하지만 해운대 구청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 복원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적으로 모래를 부어 해변 폭을 70m로 넓히고 해변 양쪽에 잠재라는 구조물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름에 그 구조물을 설치하면 조선 비치 쪽도 보호가 되고 또 다른 구조물, 두 개의 구조물이 한쪽에는 미포에서의 침식도 막아줄 수 있다는 그 판단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과연 이 선택이 해운대 해수욕장의 최선책이 될 수 있는 것일까? 해운대의 파랑은 여름에는 남쪽에서 겨울에는 동쪽 혹은 남동쪽에서 흘러들어간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파랑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동백섬에서 미포 쪽으로 흐르는 연안류가 모래를 이동시키고 겨울에는 미포에서 동백섬 쪽으로 연안류가 발생, 모래를 이동시킨다고 한다. 해운대에 설치될 잠재는 이런 연안류의 양 끝에서 발생하는 모래의 유실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해운대 보고서에서 수치 모형 실험과 수리 모형 실험을 담당한 오사카 대학. 그곳에서 지난 2005년 8월 해운대 구조물에 대한 수리 모형 실험이 이루어졌다. ポケットビーチは掘ってたらその中で
砂が保全される砂の量がトータルの量が保存されるものすごく理想的な海岸な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バランスが崩れたらそのポケットビジョンの中から外に砂が出ちゃうというようなことが起こるんでその出る砂の量を防ぐために両側にヘッドランド船底を入れるというふう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流出する砂の量は間違いなく減るというようなことになるんですが船底入れることのデメリット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一般には船底をある間隔で置いたらその海溝部から離岸流が出ると沖向きの流れが出るというような問題点はあるんですけどもそれは船底の平面配置と海溝部の幅を適当に調整することによって防げますからそんなに大きなデメリットはないと思います。 해운대 바다의 계절을 대변하는 연안류. 이런 자연 현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무래도 이제 거기 정확한 어떤 그 자연 현상은 뭐 어떤 파의 다양한 흐름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그렇다면 그 인공 구조물 축조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그 이제 파의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바다의 현상을 그 어떤 계절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뭐 어떤 특정 계절에는 그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연안류 흐름을 또 어떤 일정 방향으로 왜곡시키면은 거기다 또 다른 방향의 어떤 침식을 또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많죠. 제작진은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개발연구소에 잠재 수리 모형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은 해운대 축소 모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운대와 같이 연안류가 발생할 수 있는 좌우대칭 포켓 비치형 모델에서 진행됐다. 연안류의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3m 높이의 팔을 입사각 30도로 해서 흘려보냈다. 파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하얀 거품이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이것이 연안류다. 해변의 좌측에서는 거품이 다시 바다로 빠져나오고 있다. 수조에 물을 빼고 저지를 살펴보니 연안류가 흘렀던 자리에는 해안선의 수직 방향으로 물결 모양이 생겨 있다. 해안선으로 수평하게 물이 흘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현상이다. 반면 연안류가 다다랐던 끝 지점에는 모랫바닥의 무늬가 해안선에서 수평 방향으로 나타난다. 물이 해안선에서 수직으로 흘렀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앞의 실험과 똑같은 조건의 해변에 잠재를 넣어보기로 했다. 직사각형으로 짜여진 틀 안에 실험용 테트라포드를 넣고 잠재 모형을 만들었다. 실험 조건은 200분의 1. 실험에 사용되는 잠재의 길이는 1m로 실제 길이는 200m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변 양 끝에 2개의 잠재를 설치하고 입사각 30도의 팔을 흘려보냈다. 잠재의 효과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앞의 실험보다 1m가 큰 4m의 파고를 사용했다. 시간이 지나자 앞서 바다로 흘러나오던 흐름이 제자리에서 맴돌며 머무는 것이 보인다. 잠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안류에서 나타나는 이제 저질의 외해로 수송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배후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심이 높아지는 상태고요. 모래가 퇴적된다는 잠재 후면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 속의 부유물질이 소용돌이치는 현상을 보인다. 지금 잠재를 중심으로 좌우측에서 지금 이제 회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잠재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방파제와는 다르게 이제 측면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다음에 상부를 통과해 오는 파랑 세 개가 지금 이제 모여다 보니까 배후면에서 이렇게 이제 파랑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그 유속 시간 수립자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요 부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소용돌이 현상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수조에 물을 빼고 저지를 살펴보았다. 앞의 실험에서 가지런한 수평 무늬를 보이던 곳이 부분적으로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는 복잡한 모양을 보인다. 반대편 잠재 후면의 경우는 이러한 복잡한 무늬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파의 교란 현상이 생겨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잠재는 단지 침식을 막아주는 기능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흐름을 만들어낼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해운대 침식에 있어 최선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잠재. 하지만 이것이 정답이라고 단정짓기에 자연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상대다. 해안 구조물에 대한 교훈은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릉의 강문해수욕장. 좁은 백사장 위로 거의 직각에 가깝게 깎여진 주차장이 흉물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쉽게 부서져 내리는 주차장 벽. 하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리우제를 설치한 후 해변에 침식이 생기자 다시 그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헤드랜드. 이것이 침식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는 크게 안 파였단 말이야. 이거 하고부터는 많이 파이는 거지. 매년 어느 정도씩 파여나가는 것 같아요? 매 해마다 이래. 금년에 제일 많이 파였었다. 침식 방지를 위한 구조물이 결국 더 큰 침식을 초래한 것이다. 여름이 되자 백사장이 다소 완만해진 모습으로 피서객들을 맞았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깎여나간 부분만큼 모래를 가져다 부은 것이다. 울진군 봉평해수욕장. 이곳 역시 해안 구조물로 인해 해변이 위기를 맞고 있다. 백사장이 침식되면서 건물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자 인위적으로 옹벽을 쌓아놓았다. 여기까지가 잔디가 깔려가지고 흙이 이만큼 내려와 있었거든요. 내려와 있었는데 다 무너졌어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저 모래 주머니 있는 데까지가 전부 다 잔디밭이었어요. 밑에 있는데 다 무너져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저래 뭐 해놓은 거예요. 봉평 해수욕장 침식의 주범은 해변 남쪽 끝에 설치된 헤드랜드. 이건 역시 침식을 막고자 했으나 주변 공사가 같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침식을 가속화시켰다. 계속되는 침식을 막기 위해 다시 단단히 옹벽을 세우고 여름을 맞았다. 그 시설물 주변에서는 그 파랑이 자연적인 파랑보다 굉장히 변형된 파랑들이 해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변형된 파랑이 자연적인 해안을 변형된 해안으로 바꿔가는 과정으로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는 형태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파제와 같은 돌출형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의 끝에서 직각이 되는 선을 따라 파랑 에너지가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파랑 차폐 구역이 형성된다. 이곳에서 파랑이 굴절되면서 방파제 안쪽은 퇴적이, 반대쪽 해안은 침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설악산을 배경으로 그림같이 펼쳐진 속초시 영랑호. 평화롭기 그지없는 이 풍경의 지척엔 모래와의 전쟁이 한창인 영랑해변이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모래가 유실되기 시작해 90년대 말 극심한 침식을 겪었던 영랑해변. 반면 영랑해변 끝에 위치한 장사항은 항 내 모래 퇴적으로 인해 선박의 운항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 그때는 뭐 모래가 많아갖고 이 항포구 딱 해놓고 모래가 많아갖고서는 배가 지나다니면 막 배가 앉았다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 이제 뭐 준돌 작업할 적에 3m 수심으로 쭉 파는 거예요. 3m 수심 3m를 해요. 그 양이 그뭐 빨아 당기는 걸로 했는데 그때 몇백 차가 나갔다고 차로요. 해변에 나란히 위치해 있음에도 퇴적과 침식에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장사항에 설치된 방파제 때문이다. 1992년 장사항에 방파제가 나오면서 항내의 퇴적이 시작됐었다. 1997년 장사항이 완공되면서 항내에 급격한 매몰이 진행된다. 반면 영랑 해변 남쪽 해안은 92년부터 조금씩 침식이 진행되다가 1997년 모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해안선이 급격히 감소되자 파도가 도로를 넘어 건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로 인해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그나마 남아있던 백사장을 테트라포드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다른 구조물을 해안가에 계획 중이다.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2000년도에 이 전체에 대한 이제 그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준 결과 이제 이 북측과 중앙과 남측에 이제 헤드랜드를 설치를 하고 이 중앙에 이제 그 잠재를 시설하는 걸로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타났어요. 구조물로 인한 피해를 또 다른 구조물로 막아나가는 해변.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결국 자연이 사라진 기형적인 해변을 만들어낼 것이다. 세계적인 해양공학 박사인 딘 교수. 그는 해양 구조물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당부한다. I think that hard structures can be effective if they're used very carefully. However, I think that as an overall solution or a universal solution to beach erosion, hard structures are not a good approach because, as I mentioned earlier, if they collect sand from one area, then they're going to cause erosion in another area. There's no way one can avoid that. Again, if an area has a shortage of sand, and you try to accumulate the sand in one area or one zone, then that will ultimately lead to erosion in another area. So it's very difficult to use structures to solve a beach erosion problem. 때론 온화하게, 때론 사납게 자연의 순리를 품고 흐르는 바다. 그런 바다의 흐름을 바꾸려는 인간의 움직임에 바다는 어떤 표정으로 대응해 줄 것인가. 해양 구조물의 설치에 있어 비단 실패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넓은 백사장과 깨끗하게 정비된 시설들로 올여름 수백만의 피서객을 맞았던 부산 송도 해수욕장.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침식을 겪고 있었다. 2004년부터 약 1년간 실시된 송도 해수욕장 복원공사. 4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두 곳에 잠재가 설치되고 50m 폭의 백사장이 조성됐다. 백사장에 가져다 부은 모래는 약 22만 7천 입방미터. 모래를 사오는 데 사용된 금액만 40억 원에 이른다. 그 전에 해수욕장 그거는 도로에 지금 기존 집하고 도로하고 한 6m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백사장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요는 한 10m 정도도 채 안 되는 백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백사장이 어디였냐면 요 정도 됩니다. 여기 현재 요 정도 최고 넓은 데 한 15m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 15m 만들고 요 친수 공간이라고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공간을 30m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사장이 50m. 백사장이라는 건 물 있는 데까지 50m를 조성했습니다. 양빈과 잠재를 병행해 해수욕장의 모습을 되찾은 지 1년여. 아직까지 송도 해수욕장은 복원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잠재가 모래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래가 잠재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막아주는 그런 벽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잠재는 물 바깥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친수적인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었을 경우에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최초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물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잠재란 구조물을 택해서 그런 어떤 시공을 하고 현재 송도 해수욕장에서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여 동안 수중에서 잠재는 어떻게 모습을 바꾸었을까? 잠재 표면에 해초들이 가득 자라 있었다. 그 사이 이곳에 정착해 뿌리를 내린 모양이다. 주변의 변화로 보아 잠재는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06년 7월 10일) 송도 해수욕장에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불어닥쳤다. 거친 파도가 해안선 쪽으로 밀려오다 잠재가 놓인 부분에서 부서지고 있다. 송도 해수욕장의 잠재는 이처럼 외해로부터 들어오는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백사장은 파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분석된 바로는 그 안에 잠재 내부에 있는 그 모래 양이 거의 처음에 투입했던 그 모래 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송도 해수욕장의 잠재에 의한 양빙 공법 자체가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뭐 물론 자연 현상이라는 게 잘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안정화된 형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송도 해수욕장의 성공 사례는 같은 공법을 계획하고 있는 해운대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준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설치되는 잠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송도의 경우 잠재가 외해로부터 수직으로 들어오는 파의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해운대는 해안가에서 수평적 흐름을 갖는 연안유로 인해 외해로 빠져나가는 모래를 막아두자는 것이다. 파도를 직접 부딪혀 막는 것과 해안선에서 발생하는 흐름을 막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앞서 일부에서 해운대 모래 유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미포 호안도로를 지목한 바 있다. 해운대 연안정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와 함께 해운대 백사장 전면에 걸쳐 대규모 양빈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호안의 침식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호안이 되게 콘크리트로 쭉 모래 깊이까지 파묻어 놨잖아요. 그것이 이제 멀리 있을 때는 여가 충분히 모래 사장이 그런 완충 기능을 다 하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래가 훨씬 더 빨리 나가요 또. 그래서 그렇게 빨라지기 전에 이제 그런 정도로 극단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꾸 이제 모래 사장을 더 넓히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약 38m인 폭을 70m로, 길이는 지금과 비슷한 1.5km로 백사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사장을 계획한 폭으로 넓히는 데 필요한 모래는 80만 입방미터. 송도 해수욕장과 비교해 약 4배 가까이 되는 양이다. 하지만 이 많은 모래를 국내에서는 채취하기도 힘들거니와 그에 따른 비용 또한 충당하기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양빈 사업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은 또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연중 기후가 온화하고 아름다운 해변이 질비해 세계적인 휴양지로 손꼽히는 미국 플로리다. 그중 동부에 위치한 데이토나 비치는 고운 모래와 넓은 백사장으로 플로리다 내에서도 유명한 곳이다. 모래사장 가운데로 평평하게 다져진 길. 이곳은
백사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해변을 순찰하는 관리 요원들 역시 자동차를 이용한다. 플로리다 대부분의 해변이 이렇게 넓은 백사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백사장들이 양빈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플로리다 동부의 센트럴 보카 라턴. 2003년에만 해도 해변에서 모래사장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1년 후 양빈으로 인해 놀라울 정도로 넓어진 백사장의 모습이다. 역시 플로리다 동부에 위치한 브리바드 사우스 리치 해변의 양빈 과정이다. 멕시코만에 인접한 베니스 해변의 사진. 양빈 전과 후 엄청난 백사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플로리다의 전 해변에 걸친 이런 양빈 사업은 주의 환경보전국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Called Treasure Island Motel. This is before the storm, and this is after the storm. After Hurricane George has even impacted this project after it was constructed. This original project was constructed in 1999, and it was just renourished. 사진 속의 파나마 시티 비치. 양빈 이후 넓은 모래사장이 조성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침식 방지를 위해 1차적으로 행해진 사업이 다시 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환 과정. 이 모든 것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Locally, on the state level and on the federal level. The local money comes from the bed tax here on Panama City Beach. There's a 3-cent bed tax, which is a hotel, motel, condominium rentals under 6 months. The tourists pay a bed tax. 1 cent of that is dedicated to the Beach Nourishment Fund. We get a little over $1 million from that every year. That goes into a reserve so that when we do a project, we have the funding we need for these large projects because they're very expensive. So in essence, the local side of the project is paid for by the tourists.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플로리다주의 해안관리 자금 수급 현황이다.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비용은 모두 숙박시설에서 납부한 세금이다. This just gives you an idea of some of the historical funding, the impacts of Florida's beaches. This is the amount of money these are the number of tourists that existed in these years, and of course this is older data. These figures are even larger, but you can see there's a huge effect. The ripple effect of beach tourism is in 2002 was over $27 billion in benefits. 해변 관리를 위한 세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나마시티에는 끊임없이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그들에게 숙박 세금은 의무를 넘어 일종의 투자로 작용하는 것이다. But in Florida, I think it's a very good investment. There have been some studies done that indicate that the return on beach nourishment, for example, if you spend $1 on beach nourishment, then the benefits may be $3 or $4 or $5. Someone even said $700 for one project, but I'm not sure about that. But if there's an active tourism industry, I think beach nourishment can be very effective economically, very justified.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플로리다의 해변들. 넓어진 백사장은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치르고 있는 대가를 고스란히 혜택으로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플로리다의 지혜를 해운대로 가져오면 어떨까? 해운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구조물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근데 만약 그 양빈하는 그 주기를 줄이거나 그 양빈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좀 줄이려고 그러면은 구조물을 그 모래가 없어지는 통로에다가 구조물을 뭐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운대 보고서가 내린 최선의 방법이란 결국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벌기 위한 차선책이었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또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연간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은 약 1,000만 명. 그들이 관광 비용으로 지출하는 돈은 해운대 연간 수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해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주변 건물들에 대해 주기적인 세금을 책정하는 것은 어떨까? 플로리다가 그렇듯 꾸준한 해변 관리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병풍처럼 둘러선 고층 건물들. 해운대가 가져다준 이익만큼 그들은 해운대에 무엇을 주었을까? 반대편에서 바라본 해운대의 모습이다. 수영만을 사이에 두고 건물들의 좁은 틈 사이로 해운대 바다가 근근히 보인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해운대 주변에서는 고층 건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의 수영만 역시 탁 트인 풍광을 자랑하며 해수욕장으로 명성을 드높였다. 그러던 것이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수영만이 공식 요트 경기장으로 결정되면서 대규모 매립공사가 진행됐다. 총 34만 평의 부지가 조성됐으며 요트 경기장 4만여 평을 제외한 나머지 30여만 평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들이 들어섰다. 제작진은 부경대학교 위성정보과학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해운대 해수욕장과 수영만 매립지 일대의 지형도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건물들의 위치를 2m 간격으로 기록해서 작성한 3차원 지형도다. 건물이 전혀 없을 때와 현재의 지형을 해운대 앞바다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지금의 수영만 매립지를 보면 동백섬의 3배는 좋게 될 만한 아찔한 높이의 건물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 이 거대한 건물군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 전체가 자료를 검토하던 중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흥미로운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1987년 부산시에 시달된 대통령의 지시사항. 당시 수영만 일대 건축물은 수영 비행장으로 인해 고도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구애받지 말고 매립지에 관광 위락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이다. 수영 비행장은 1996년 폐지되기 전까지 수영만 매립지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지금의 백스코 부지에 비행장이 있었다. 매립 공사 당시 비행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고도 제한에 개의치 말라는 것이다. 이는 88 올림픽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도시개발이 급물살을 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급속도로 도시화를 진행했던 수영만 매립지의 환경영향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대상 사업은 17개 분야 74개 사업이지만 평가 항목이 23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그다음에 수리수문, 해양환경 이 5개는 자연환경이라 그래서 평가를 하고 1983년에 작성된 수영만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파랑의 영향, 연안류의 흐름, 호안으로 인한 문제점 등 해양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영향평가가 1차 이루어졌고 그 이후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반해 바람에 대한 평가는 아주 소극적이다. 보고서 상에는 수영만 매립 사업에 있어 기상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백섬의 3배는 좋게 될 만한 건물들. 해운대 해수욕장과는 채 500m도 떨어져 있지 않다. 해운대 바다와 건물들 사이엔 안개도 바람도 충분히 길을 만들 수 있는 거리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바람에 대해서는 산자락 앞쪽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면은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산곡풍, 시원한 바람을 막을 소지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바람길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긴 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바람의 변화에 의해서 또 다른 환경적 변화 또는 뭐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바다에 면해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는 수영만의 건물군을 단지 산자락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비단 이곳만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해안가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바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양공학 전문가들 역시 큰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심포지움 때 외국에 나가서 외국 과학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빌딩에 이런 바람이 문제가 된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뭐 거기에서 새바람이 불어서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큰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그런 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외국의 대단한 교수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해운대의 경우는 경우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옆쪽에 마치 섬처럼 큰 어떤 군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영향을 검토해야죠. 그거는 주로 지금 해운대 백사장의 침식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주파향이라든가 바람의 방향하고 거기에 영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려를 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영만 매립지 요트 경기장에 설치된 자동 기상 관측기. 제작진은 부산지방기상청으로부터 이곳에 기록된 자료를 입수했다.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4년간 수영만 매립지에 불었던 바람을 기록한 자료들을 모아 통계를 내보았다. 그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다. 수영만 매립지에는 연중 북서풍이 가장 빈번했고 이 바람들은 매립지의 고층 건물을 넘어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들어간다. 북서 방향이 정면으로 오도록 해운대 지형도를 돌려놓은 모습이다. 북서풍이 수영만 매립지를 거쳐 곧장 해운대 바다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작진은 수영만 매립지를 거쳐 해운대로 들어가는 바람들이 어떤 변화를 갖는지 인제대 대기환경정보공학과에 실험을 의뢰했다. 해운대 앞바다에서 쳐다보면 수영만 매립지에 건설되어 있는 여러 고층 아파트들이 앞바다에서 북서 방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부는 바람도 북서풍이고 해운대 앞바다 입장에서 볼 때 북서 방향에 아파트 군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북서풍이 부는 경우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험은 앞서 부경대학교에서 제작한 해운대 지형도에 각각의 바람을 수치화시켜 놓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이다. 먼저 우리가 흔히 산들바람이라고 부르는 5m/s의 바람으로 실험을 했다. 바람이 수영만 매립지를 넘어서자 해운대 앞바다에서 최고 18%까지 풍속이 증가된다. 다음은 30m/s의 바람. 이것은 태풍과 같이 매우 강한 정도의 것으로 1년에 서너 번 해운대를 지나쳐가는 바람이다. 마찬가지로 최고 15%까지의 풍속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이 정도의 증가라면 약 5m/s 정도 풍속 차이가 생겼다는 말이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지금 수영만 매립지에 있는 아파트 군들이 바람에 의해서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이쪽인데 이러한 언덕이 있다고 봤을 때 연구 결과입니다. 이 언덕을 수영만 매립지 아파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똑같이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성질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질은 이런 바람에 대한 장애물이 있는 경우니까 보시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근데 언덕이 있는 경우에 산 정상부에서 풍속 증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서풍이 부는데 지금 아파트 수영만 매립지 아파트 군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정상부에서 풍속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풍속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풍속 증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풍하측, 건물 또는 언덕 뒤편에서까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서풍의 풍하측은 해운대 바다입니다. 이쪽에서의 풍속 증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대한 건물 언덕을 넘어서는 바람은 속도를 증가시킨 채로 해운대 앞바다까지 이어진다. 그렇다면 풍향은 어떤 변화를 가질까? 건물이 전혀 없을 때와 현재 지형에서의 풍향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건물이 없을 때는 풍향이 그대로 북서풍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 현재 지형에서는 풍향이 해안선에 기울어져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태풍과 같은 30m/s의 강한 바람이 불 때 더욱 뚜렷하다. 북서풍의 바람이 서풍 혹은 남서풍의 바람으로 바뀌어 해안선 안쪽으로 불어들어가는 모습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풍속이 큰 바람일수록 풍향 변화의 범위 또한 넓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일한 고도상에서 풍속의 변화가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풍향이 강한 쪽에서 풍향이 약한 쪽으로 바람이 꺾입니다. 이렇게 두 바람이 이렇게 가는데 이 한쪽의 바람이 강하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흐름이 꺾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건물의 영향으로 풍향의 변화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풍향의 변화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풍속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바다 쪽에서의 풍속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람이 지금 꺾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풍속이 강해졌다는 것은 이 앞바다에서 풍속이 강해진 현상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수영만 매립지에 있는 건물군의 영향으로 이 먼 바다에서의 풍속이 강해졌고 그 영향으로 안쪽에 있는 해안 가까이 있는 풍속하고의 풍속차가 커져서 미포 쪽으로 향하는 서풍, 좀 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결국 수영만 매립지의 건물군이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기형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실험 결과가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들어갔다. 수영만 매립지와 해운대 백사장 중앙에 설치된 자동 기상 관측기의 자료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2006년 9월 제13호 태풍 산산이 한반도를 지나갔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9월 17일 16시부터 북동풍이 점차 강해지다가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9월 18일 새벽 2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강풍이 불었습니다. 태풍 산산이 해운대를 지나가면서 9월 18일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북서계열의 바람이 수영만에서 강하게 불어갔다. 같은 시각 해운대에는 서남서와 서풍이 불었다. 실험 결과에서 보았던 해안선에서의 풍향 왜곡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11월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 이맘때면 계절의 특성상 해운대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온다. 수영만 매립지 역시 11월 들어 거의 모든 바람이 북서풍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해수욕장 중앙에서는 서풍 혹은 남서풍의 바람이 불었다. 이 또한 앞선 태풍 산산의 경우처럼 실험 결과와 똑같은 현상을 보인다. 결국 수영만 매립지의 고층 건물들은 해운대로 들어오는 바람의 풍향 풍속을 일정한 방향으로 바꿔 나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속도와 방향을 바꿔 오랜 시간 동안 백사장 쪽으로 불어온 바람.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태풍의 경우는 그 특성상 중심 이동에 따라 풍향이 계속 바뀌므로 바람에 의한 모래 이동을 관측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었던 11월의 경우는 어떨까?
해양수산부는 모니터링을 위해 해운대 해수욕장 양 끝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다. 제작진은 그 자료들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북서풍이 시작됐던 지난 10월 말 동백섬 앞 백사장의 모습이다. 이 시각과 똑같은 해안선 높이에서 2주 뒤의 모습을 관찰해 보니 백사장의 폭이 줄어들어 있었다. 바람의 진행 방향과 해안선의 침식 방향이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10월 중순 미포 앞 백사장에는 자갈이 드러나 있었다. 11월 초 서서히 모래가 유입돼 결국 자갈이 묻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백섬 앞과 마찬가지로 바람의 진행 방향과 해안선의 퇴적 방향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 지금까지 정설로 알려진 해운대 모래의 계절적 이동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겨울철 연안류에 의해 미포에서 동백섬으로 이동해야 하는 모래가 동백섬에서 미포로 이동했다. 북서풍이 수영만 매립지의 고층 건물들로 인해 서풍 혹은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해안선을 따라 미포로 불어갔다. 이러한 바람의 변화와 모래의 왜곡된 이동이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일치한다. 해운대 백사장을 끼고 또 하나의 섬을 이룬 수영만 매립지의 고층 건물들. 그들은 백사장의 침식에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연안 통합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바다와 그 바닷가 즉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육지 지역은 500 내지 1000m 즉 항만구역이라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000m까지 그 밖에 일반 시가 지역이라든가 그 농지 또는 산지 지역은 500m 범위 내에서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직접적인 행위 제한을 별도로 설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그 계획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부정적인 경우에는 그 계획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만 매립지에는 지금도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다. 해운대에 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더라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행정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래사장의 침식, 그리고 복구, 또 침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 자연은 정직하다.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따라야만 바다도 우리에게 새로운 해운대를 돌려줄 것이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지키기 위한 많은 돈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 그리고 섣부른 시도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해운대를 지켜본 지난 1년간의 기록을 마무리한다.